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풍수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경련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이 부동산으로 돈 버는 방법이고, 부제는 이 부동산과 풍수지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잘 투자를 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부를 축적하는 방법인데요. 근데 부동산을 잘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 땅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은 발전할 수 있는 땅이 있고 그렇지 않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을 정리한 게 바로 풍수지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풍수지리 이론과 함께 어느 분야가 유리한지, 투자에 유리한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풍수지리와 지기인데요. 그러면 이 풍수지리가 무엇이냐? 이 용어 정의가 중요하겠죠? 풍수지리가 무엇인가? 이제 뭐 풍수지리가 무엇이냐라고, 뭐냐라고 이렇게 일반인한테 물어보면 뭐 몇 자리 잡는 것이다. 또는 뭐 좋은 터 잡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풍수지리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풍은 바람풍이고, 수는 물수고, 지는 땅지고, 리는 뭘까요? 리는 다스릴 이자잖아요. 이치. 그러니까 바람과 물과 땅에는 각각의 이치가 있다는 얘기죠. 바람과 물과 땅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풍수지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 우리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 아닌가요? 만약에 바람이 없다든가 물이 없다든가 땅이 없으면 살 수가 있나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에는 각각의 그 이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람이 부는데 아무렇게 부는 게 아니잖아요. 물이 흘러가는데 아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죠. 또 땅이 있는데 땅이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각각의 이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치들을 잘 알아서 우리 생활에 활용하자는 거, 이게 바로 풍수지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풍수지리를 어떻게 정의를 했을까요? 여기 이제 금낭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금낭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경자 들어간 책들은요, 불변의 진리를 담고 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이치를 담고 있는 책들이 많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하나님 말씀은 변할 수 없는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책을 성경이 되겠죠. 부처님 말씀은요, 불경이 되겠죠. 우리 사서삼경 그러죠? 사서삼경. 우리 동양의 선현들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사서삼경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풍수에서도 자연에 변할 수 없는 그런 이치들을 정리한 책이 바로 이 금낭경이라는 책입니다. 뭐 청호경도 있고 금낭경도 있는데, 이 금낭경이라는 책,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800년 정도 된 아주 풍수에서 가장 오래된 책 중에 청호경이 가장 오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낭경이 두 번째로 오래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요. 조선시대 때, 그 잡과 과거 시험에 지리과가 있었죠. 지리과에 합격한 사람을 지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관을 선발하는 시험에 이 필수 과목이 이 금낭경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는 풍수지리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유토사유기, 그러니까 땅이 있으면 거기에는 기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만약에 땅에 기가 없다면 땅에서 생명들이 살 수가 있을까요? 땅에 어떤 생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무도 자라고 그 땅속에 수많은 미생물을 비롯해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땅에는 이 생기가 있다, 기가 있다. 근데 이 땅의 기는, 땅속에 있는 기는 가만히 거기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게 이제 순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땅속에 있는 이 음양의 지기가 유풍, 그래서 휘는 품어낸다 이런 뜻이에요. 땅속에 있는 이런 에너지들이 있는데 이게 땅 밖으로 이렇게 품어내는 거죠. 여러분들 봄에 아재랑이 올라가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땅에 품어내게 되면은 그게 바로 뭐가 되냐? 바람이 든다. 바람. 그 다음에 바람이 승이 이운, 바람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구름이 든다는 거죠. 구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구름이
강의 이후 구름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그게 바로 비가 되다. 비는 곧 물인 거죠, 물.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물이, 빗물이 행오지중, 땅속으로 스며들게 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바로 땅에 생기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요, 땅에 물이 스며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척박한 땅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생명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땅에는 반드시 물이 스며들어야만이 그 물로 인해서 땅에 생기를 얻어서 거기서 많은 생명들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 속에 있는 생기가 또 땅에 탁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밖으로 품어내면 바람이 드는 것이고 위로 올라가면 구름이 돼서 빗물이 드는 것이고 또 땅에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게 되면 또 생기가 되고 바람이 되고 물이 되고 땅에 생기가 되고 바람이 되고 물이 되고 이렇게 계속 이 바람과 물과 땅이 이 순환하는 이치 바로 풍수지리가 되겠죠. 이걸 풍수지리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람과 물과 땅이 잘 순환하는 그러한 곳들 이런 땅이 되겠죠. 이런 땅은 풍요로운 땅 아닌가요? 그런데 이 바람과 물과 땅이 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 바로 이런 땅이 되겠죠? 여기는 살기 좋은가요? 그렇지 않죠. 척박한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람과 물과 땅이 잘 이렇게 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이 시골뿐만 아니고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도시에서도 이렇게 바람과 물과 땅이 잘 순환이 이루어지는 이런 도시들을 우리는 생태 도시 또는 환경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도시들은 오늘날 대부분의 도시들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스팔트로 콘크리트로 다 포장이 되어 있어서 비가 내리게 되면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도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도시 열섬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구 온난화 문제 이러한 것들도 결국은 이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도시들은 오늘날의 이 기후변화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도시들은 이런 도시가 아니고 이런 환경도시로 생태도시로 가야 된다. 이게 전 세계의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태도시 환경도시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무슨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논리가 있었는데 어떤 논리로 갈 것인가? 거기에 우리나라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풍수지리라는 이런 논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풍수지리는 과거에 몇 자리 잡는 이런 풍수였다면 앞으로의 이제 풍수지리는 바로 그 환경 문제를 또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수지리는 분명 과거의 학문이긴 하지만은 또 미래의 학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자연재해가 있죠. 그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다라고는 하지만은 자연의 힘 앞에서는 작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이 자연재해들이 있는데 이 태풍, 홍수, 폭설, 강풍, 풍랑, 가뭄, 해일, 지진, 서리, 우박 등등등등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한 재해 또 가장 우리 인간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그 재해는 풍수해죠.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이게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은 그 옛날 그러니까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의 이제 그 자료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자연재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호우와 태풍과 강풍 그러니까 이건 비에 의한 물에 의한 피해, 이건 바람에 의한 피해가 전체 자연재해 중에서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생활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리를 잘 해야 됩니까? 바로 바람 관리, 물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즉 한문으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풍수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환경오염이 있죠. 환경오염. 우리 결국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환경오염이 되겠는데, 환경오염도 따지고 보면 바람관리 잘못해서 이 대기오염이 생기는 거고요. 물관리 잘못해서 수질오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환경오염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바람관리, 물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 환경오염은요, 그러니까 바람관리 잘못해서 대기오염, 물관리 잘못해서 수질오염, 이걸로 인해서 온실가스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지구온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이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고 남극, 북극이 녹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하천이 메말라 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히말라야 산맥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이 히말라야 산맥 그 빙하에서 발원한 물들이 바로 황하이고요, 바로 중국의 양자강이고, 또 동남아의 메콩강이고, 저 인도의 인더스강, 겐지스강입니다. 그런데 그 강물에 의지해서 사는 그 인구 수가 30억이 넘어요. 근데 만약에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이렇게 녹아버린다면 강물의 발원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하천이 이렇게 메말라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었을 때 그 30억 인구는 어떻게 사는 거죠? 대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발원지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지가 않죠. 그런 강물들이 증발선을 해서 그게 이제 구름이 돼서 우리나라에 비를 뿌려주는 것인데, 그 강물이 메말라 버리면 우리나라도 큰 가뭄으로 인해서 결국 물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결국 큰 재앙이 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고 그 녹은 빙하가 녹은 물들이 바다로 흘러가서 해수면을 높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해수면이 높아지면 저지대는 또 침수가 될 것이고, 또 뭐 해일 피해 등등. 또 빙하가 녹게 되면 과거에 그 빙하에 갇혀있던 이 바이러스들이 이제 창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래서 우리 뭐 메르스 사태라든가 코로나 사태 이런 것들을 지금 겪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빈번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결국 인류에 큰 재앙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를 저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세계적인 과제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우리 따져봤지만 무슨 문제인 거죠? 바람 문제, 물 문제, 이게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풍세 관리를 잘해야 이런 온난화를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인류가, 우리 지구 인구가 지금 한 76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런 인류가 이 자연재해나 환경재해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지구촌 전체적으로 바람 관리, 물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글로벌 풍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글로벌 풍수.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안전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연재해나 환경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바람 관리, 물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 이걸 국가 풍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에서 뭐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뭐 광주면 광주, 대구면 대구, 이 도시 안에 사는 시민들이 또 자연재해나 환경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시 안에서의 바람관리, 물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도시풍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을에서도 마찬가지겠네요. 마을 주민들이 또 환경재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을 단위로 바람관리, 물관리 잘해야 된다. 마을 풍수인 거죠. 그럼 우리 가족들이 우리 집 안에서의 또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어요? 비가 왔다 오면 우리 집이 뭐 침수가 된다든가, 바람만 불었다 하면 우리 뭐 지붕이 날아간다든가, 유리창이 깨진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집 안에서의 바람 관리, 물 관리도 중요하다. 그럼 무슨 풍수가 되겠습니까? 그게 뭐 주택 풍수라고도 하고 이걸 양택 풍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실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실내에서도 추운 겨울날인데 유리창이 깨져서 밖에서 찬바람이 불어온다면 실내에서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이 실내가 너무 습하다든가 너무 건조하게 되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실내에서도 미세한 바람, 미세한
그 물이 뭐 습도이긴 하지만은 이러한 조절이 중요하다는 거죠. 실내 안에서의 바람 관리, 물 관리도 중요하다. 무슨 풍수예요? 실내 풍수인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는 풍수라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풍수지를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풍수라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종교적인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자연적인 이 문제인 것이지, 자연의 이런 어떤 이치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생활에 활용하자는 것이지, 종교하고는 전혀 상관성이 없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제 동양 철학에서는 우주의 본질 자체를 기로 봅니다. 기. 그래서 우리 풍수지리에서는 이 풍수지리에서 그 근원이 뭐냐면, 풍수의 근본이 뭐냐면 바로 기예요. 아까 우리 첫 장에서 풍수지리가 뭐냐 하면 바로 땅의 생기라고 그랬잖아요. 땅에는 기가 있다. 그래서 이 풍수지리뿐만 아니고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우주의 본질 자체를 기로 보는 거예요. 기.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가 있기 때문에 존재를 하느냐? 바로 기가 있기 때문에 존재를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서양에서는 이 기를 뭐라고 했을까요? 서양에서는 바로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나 기나 같은 말이에요. 에너지가 딸린다. 여러분들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에너지가 딸린다. 뭐가 딸리는 거죠? 기가 딸리는 거 아닌가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우리는 에너지라고 하면 왠지 과학 같고, 기라고 하면 그거 미신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들 해요. 영어 쓰면 과학이고 우리말 쓰면 미신인가요? 같은 말입니다. 세상에 존재 모든 것들은 다 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공기, 여러분들 공기도 기 아니에요? 공기.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공기가 뭐냐고. 그러면 뭐 수소, 질소, 산소 막 얘기를 합니다. 그건 공기의 성분이 그렇다는 얘기죠. 공기의 정의가 뭐예요? 공기가 이 공간에 있는 기가 공기입니다. 그럼 이 전등에 있는 기는 무슨 기가 될까요? 이 전등에 있는 기, 전기죠. 여러분들 마음에도 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 속에도 기가 있죠. 무슨 기예요? 마음에 있는 기, 심기인 거죠. 또 뭐 분위기도 기죠. 분위기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분위기가 좋다. 여러분들 집안의 분위기 지금 어떠세요? 좋은가요, 나쁜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들 집 안에 있는 기의 품질이 좋냐 나쁘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에너지에도 품질이 있잖아요. 에너지도 질이 좋은 에너지가 있는 거면 나쁜 에너지가 있는 것처럼 기도 좋은 기가 있고 나쁜 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실 분위기? 그런데요, 이 기라는 것은 내가 조절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집안 분위기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사무실 분위기가 좋을 수도 있고 나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는 조절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자연에 있는 이런 기운들을 잘 조절해서 나한테 유리하게 활용하는 거, 이게 바로 풍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기도 기죠, 허기. 여기 허기. 배가 고프면 기가 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허기. 감기도 기예요, 감기도. 내 몸 안에 있는 기가 위부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 이게 감기예요. 따지고 보면 기가 다 기라는 거예요, 다. 그러면 이제 하늘에 있는 기도 있겠네요. 하늘에 있는 기는 무슨 기? 천기죠, 천기. 그렇죠? 하늘에 있는 기. 그러면 하늘에서 기는 에너지라고 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에너지 대표적인 게 햇볕이겠죠, 햇볕. 그러면 여러분들 햇볕이 잘 드는 집이 있고 햇볕이 안 드는 집이 있겠네요. 어떤 집이 좋은 집이죠? 당연히 햇볕이 잘 드는 집이 좋은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 열을 막론하고 좋은 터라고 한다면은 일단 햇볕이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천하 대명당이 있다 치더라도 햇볕이 들지 않으면 좋은 터라고, 좋은 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농사를 짓는데 땅은 매우 좋아요. 매우 기름진 땅입니다. 그런데 응달이 져서 햇빛이 들지 않는다. 농사 될까요? 되지 않는 거죠. 그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일단 햇빛이 잘 들어야 돼요. 좋은 집이란 건. 그 다음에 하늘에 또 에너지, 달빛이라는 에너지가 있죠.
우리 이제 뭐 도시에 살다 보니까 달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들을 안 씁니다. 근데 달은요, 달은 바닷물을 끌어당겼다 밀었다 할 만큼의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달빛이 잘 드는 집이 좋다는 얘기죠. 우리 도시에서는 달 볼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시골집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저희 어렸을 때 그랬었던 것 같아요. 밤에 이렇게 달이 뜨게 되면 그 달빛이 방문이나 창문을 통해서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 집들이 바로 천기가 좋은 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늘의 에너지, 하늘에 무수히 떠 있는 별빛들이 있죠, 별빛들. 이것도 에너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또 별빛이 잘 들어와야 돼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 이제 밖에 베란다에서 하늘 한번 이렇게 바라보실래요? 하늘. 그러면 처음에는 이 도시의 불빛들 때문에 별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눈 돌리지 마시고요. 계속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제 별이 나타나요. 처음에는 깨알처럼 매우 작습니다. 근데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그 별들이 점점 커지기도 하고 또 무수한 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런 집을 무슨 집이라고 할까요? 별 볼 일 있는 집입니다. 근데 10분, 20분 아무리 바라보더라도 별 하나가 안 보인다. 어떤 집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집이죠. 그래서 하늘에 햇빛과 달빛과 별빛이 잘 보이는 집이 천기를 잘 받는 집, 좋은 집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그 이중환의 택리지라는 거 책 들어보셨죠? 이중환의 택리지. 이 택리지에 보면 사람 살기 좋은 땅은 바로 해와 햇빛과 달빛과 별빛이 찬연하게 비추는 곳, 이런 곳이 사람 살기 좋은 땅, 가거지라고 딱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천기란 거죠. 그러면 땅에도 기가 있겠네요. 땅에도. 땅에는 기니까 당연히 지기가 되겠죠. 지기가. 땅에는 지기인데, 그러면 지기가 좋은 땅이 있고 지기가 나쁜 땅이 있겠죠. 그래서 이 지기가 좋은 땅을 찾아내야 되는 건데, 뭘 가지고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지기가 좋다는 얘기는 땅이 기름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기가 나쁘다는 얘기는 땅이 척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텃파기를 하죠. 땅을 이렇게 파보니까 암반, 자갈, 진흙, 모래가 나온다. 이건 기름진 흙일까요? 척박한 흙일까요? 당연히 척박하죠. 그러면 집 들어서 좋다는 얘기, 나쁘다는 얘기예요? 안 좋다는 얘기죠. 근데 땅을 파보니까 아주 깨끗하면서 밝은 흙이 나온다. 바로 기름진 흙인 거죠. 그런 땅이 집 들어서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기도 좋아야 되고 지기도 좋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농사가 잘 되려면 날씨도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햇볕도 잘 들여야 되고, 또 땅도 기름져야 되잖아요. 햇볕은 잘 드는데 땅이 척박하다든가, 땅은 기름진데 햇빛이 안 든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잘 융합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좋은 땅이 되는 거죠. 집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더 발전하면 묘터도 그런 땅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과 땅 사이에는 또 누가 살고 있죠?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럼 우리 사람한테도 기가 있겠네요, 기가. 사람한테 있는 게 무슨 기예요? 바로 인기가 되는 거죠, 인기. 인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연예인들이나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인기가 좋은 사람이 있고 인기가 나쁜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성공하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인기가 좋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인기는 저절로 들을까요? 관리를 하는 걸까요?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가만히 있는데 인기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팬 관리를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들 뭐 직장 생활은, 사업은 사업, 우리 교수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 가만히 내버려두면 수강 신청 아무도 안 씁니다. 학생들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인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도 좋고 밭도 좋은데 농부가 씨 뿌리지 않고 밭 갈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농사 잘 되는 거 아니죠. 거기에는 사람의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람이 다 누구나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력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노력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낫죠.
더 발전합니다. 분명히. 사람한테도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에너지만큼의 발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에너지가 부족한 거죠. 내 에너지가. 그러면 부족한 에너지를 어디서 가져와야 될까요? 바로 이 자연에 그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이 천기가 있고 땅에 지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부족한 에너지를 이 하늘과 땅에서 가져다 내 생활에 활용하는 거, 이게 바로 풍수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풍수질은 사실상 이 천기와 지기를 잘 활용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 천기 지기를 이제 다 해야 되겠지만은 뭐 한정된 시간이니까 천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뭐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그렇기 때문에 땅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이 땅을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에도 이제 뭐가 있다고 그랬죠? 기가 있다. 그러면 땅에 있는 기니까 무슨 기예요? 지기인 거죠, 지기. 그래서 이 지기가 있는데 땅에는 이 지기가, 땅에 있는 기가 똑같은 게 아니죠. 품질이 똑같은 게 아니고 땅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기가 좋은 땅이 있는가 하면 지기가 나쁜 땅이 있다. 그래서 지기가 좋은 땅을 찾아내는 거, 이게 바로 풍수질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좀 있네요. 이 땅 속에 있는 기가 사람 육안으로 보이면 어떨까요? 눈으로 다 보이게 되면. 문제는 간단하죠. 그런데 기가 보이지 않죠. 기는 사람 육안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 마음에 무슨 기가 있다고 그러죠? 사람 마음에 심기가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뭐 배신은 멀리 있는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배신. 멀리 있는 사람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마음이 보이면 배신당할 일 없잖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이렇게 마음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저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또는 나쁜지 이건 알 수가 있죠. 뭘 보고 하는 거죠? 얼굴 표정을 보고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정을 보고 저 사람 뭐 심기가 편하다 불편하다 알 수 있는 것처럼 땅 속에도 땅에 기가 있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뭘 보고 할까요? 심기 속, 마음 속에 있는 기를 얼굴 표정을 보고 아는 거라면 땅 속에 있는 지기는 땅의 표면을 보고 아는 겁니다. 여기 지금 두 아이가 있네요. 두 아이가. 이 아이들은 아직 말을 못 배웠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심기는 어떨까요? 이 아이의 심기는 매우 좋죠. 뭘 보고 알았어요? 표정을 보고. 이 아이 심기는요? 매우 불편하네요. 그렇죠? 여기 두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의 기는 어떨까요? 이 산의 기는 산세가 어때요? 바위가 험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도 험준하다는 얘기죠. 거기에 비해서 이 산은 어때요? 산이 순하죠? 깨끗하죠? 그러면 지기도 어떻다는 거예요? 땅의 기도, 산의 기도 순하고 수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산이 좋을까요? 이런 산이 좋을까요? 이런 산이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지금 어디냐면 여기는 세종시가 개발되기 이전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세종시가 돼서 국가 행정기관이 다 이 안에 다 들어오게 된 거죠. 이 땅의 표면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게 산이 아니고 그냥 평지예요, 평지. 밭입니다, 밭. 근데 땅을 파보니까 이렇게 안반 자갈이 나오는 이런 땅들이 있죠? 이런 땅들은 기가 어떻다는 얘기죠? 세고 험준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땅을 파보니까 이렇게 깨끗하고 밝은 흙이 나오는 땅들이 있죠. 이런 땅들은요, 기도 밝고 깨끗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땅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과 이런 땅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묘를 쓰게 쓰게 땅을 팠는데 우리 양택풍수가 있고 음택풍수가 있습니다. 근데 양택풍수나 음택풍수나 똑같은 이치입니다. 풍수 이론이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땅에 그 땅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살면 양택이 들어온 거예요. 거기다 땅을 파고 죽은 사람 묻으면 음택이 들어온 겁니다.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묘를 쓰려고 이렇게 땅을 팠기 때문에 음택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 묘를 쓰지 않고 이 땅에다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가 들은 거죠? 양택풍수가 들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들은 땅이 매우 이렇게 밝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밝고 깨끗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땅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되더라. 그럼 뭘 가지고 그렇게 장담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뭘 조사를 해봤냐면 전국에 있는 종갓집들이 있죠. 종갓집들 400년, 500년, 600년 된 그런 종갓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갓집들은요 400년 전에도 잘 살았어요. 그 다음에 400년 후는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이 그 집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갓집들, 특히나 주인이 사는 그 안채, 주변의 토양을 분석을 해보면 어떤 흙이 나올까요? 다 이런 흙이 나옵니다. 깨끗하고 밝은 흙들이 다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깨끗하고 밝은 흙이 나오는 그런 땅에 내가 집을 짓고 살면 나도 어떻게 된다는 거죠?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런 집터들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고 밝은 흙을 찾아내는 거, 이게 바로 풍수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좋은 흙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이론들이 필요한데, 풍수지리는 아까 그 땅의 기, 지기를 가지고 따지는 학문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지기는 한 군데 다 갇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기는 지기뿐만 아니고 모든 기들은 순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딱 막혀 있으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가 막히면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땅속에 있는 지기도 딱 한 군데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땅속에서 이게 흐른다는 거죠. 흐름이 있습니다. 전기는 전선을 따라서 흐르는 것처럼 지기는 뭘 따라서 흐르게 되냐면 바로 이 산줄기, 산능선, 산맥을 따라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가 흘러가는 통로를 맥이라고 그래, 맥. 흐름을 잡는다? 뭘 잡는다고 얘기하죠? 맥을 잡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 산줄기를 따라서 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는요, 또 항상 기가 센 데서 약한 곳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세고 강한 데서 낮고 순한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전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전기도 발전소에 발전된 전기, 전압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이 전압이 높은 데서 전압이 낮은 이 전등 쪽으로 전기가 흘러오는 것이지 전등에서 발전소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지기도 기가 세고 험준한 데서 낮고 순한 데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산세를 보시게 되면 산이 높고 험준하잖아요. 험준하다는 얘기는 바위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가 세고 험준한 데서 낮고 순한 곳으로 이렇게 지기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산세에는 여러분들 등산 이렇게 좋아하시겠지만 산줄기는 다 이 흐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높은 산에서 낮은 산으로 지기는 흘러간다. 그런데 산은 물을 못 건너가는 겁니다. 작은 도랑물을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강물뿐만 아니고 하천, 시냇물 아니면 작은 도랑물이 만나게 되면 산은 못 가고 딱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관악산인데, 관악산, 서울 관악산이고 여기 지금 강물이 이렇게 보이죠? 이게 한강입니다, 한강. 그러니까 이 관악산에서부터 이 산맥을 따라서 이렇게 기가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한강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못 가고 딱 멈추는 거죠. 그러면 이 산맥을 따라왔던 기가 땅 속을 이렇게 따라서 흐르는 지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기가 이 물을 만나서 산맥이 멈췄으니까 더 이상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여기에 다 모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가 모인 땅이 뭐냐?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바로 그 자리가 명당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풍수 전문적인 용어로는 혈이라고 해요. 혈. 기가 모이는 땅. 궁극적으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땅은 바로 이 기가 모이는 땅, 그 혈자를 찾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에 여기는 기가 모여 있으니까 여기는 좀 좋은 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묘를 쓰게 또는 집을 짓게 좋은 땅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가보면 여기가 어딜까요?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입니다. 서울 현충원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땅이기 때문에 현충원이 들어서는 거죠. 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이게 산맥을 자르면서 도로가 나죠. 이렇게 그냥 지나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나무를 이렇게 탁 자르게 되면 나무 그 나이테 단면이 이렇게 다르죠? 이런 것처럼 산줄기도 딱 자르게 되면 그 단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달라요. 땅속에 이렇게 기가 흘러가는 이 맥이 있습니다. 맥이. 그러니까 우리 전기줄로 따지자면 전선 전부로 전기가 흘러가는 거 아니죠. 여기 이 구리선 안에 구리선으로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땅속에서도 이 부분이 맥의 배. 이게 기가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근데 이게 산이 있으면 산 전체로 이렇게 기가 이렇게 퍼져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한쪽으로 딱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러기 위해서는 기는 물을 못 건너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맥이 있으면 양쪽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수맥이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수맥이. 그러니까 이 맥이 세면 만약 고압선이면 이 수맥도 세야 되겠죠. 맥이 약하면 수맥도 약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수맥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 쪽으로. 그러니까 이 고속도로를 내면서 여기는 기가 뭉쳐있기 때문에 단단하니까 여기에 그 뭐 낙석이 안 되는데 여기는 물이 이제 자꾸 이렇게 흘러내려오니까 이 도로를 이렇게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구조물들을 이렇게 콘크리트로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까이 가보시면 파이프가 물이 엄청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파이프를 쭉 받아놨습니다. 이게 수맥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 맥은 이제 뭐 전기로 치면 이제 고압선이 흘러가는 그런 큰 산줄기이고요. 우리 집 쪽으로 오는 능선들은 전기로 치면 220V 그런 작은 그런 맥이 이렇게 온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세계 모든 우리 이제 여러분들 세계 지도를 보게 되면 기는 항상 센 데서 약한 곳으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세고 험준한 산은 어떤 산일까요? 바로 에베레스트 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지도를 놓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게 되면 세계 모든 산줄기들은 바로 이 에베레스트 산에서 출발해서 나갑니다. 에베레스트 산에서. 그래서 나가는 것이 이게 히말라야 산맥이고요. 히말라야 산맥에서 동쪽으로는 곤준 산맥, 서쪽으로는 이 산맥으로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서쪽으로 가는 것은 이란 쪽으로 해서 이 아랍 지역으로도 이렇게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가 수에즈 운하 쪽이 있는데 여기를 가서 이게 아프리카 대륙으로 다 이렇게 뻗어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이 수에즈 운하를 내면서 이 지중해하고 이 홍해를 연결하기 위해서 여기를 딱 잘랐죠. 수에즈 운하를 내면서 여기를 딱 잘랐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아프리카 쪽으로는 기가 온전하게 전달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가 발달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영향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게 알프스 산맥이죠. 그래서 유럽 대륙으로 다 이 산줄기가 연결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동쪽으로 뻗는 맥, 곤준 산맥으로 해서 고비 사막으로 해서 장백 산맥으로 해서 우리나라 백두산까지 산줄기가 이렇게 연결돼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두산부터는 백두대간 타고 전국 각지로 산줄기들이 다 뻗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중국 대륙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대륙도 마찬가지고 이 산줄기에 따라서 계속 가면 그 알래스카 해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협을 지나게 되면 여기 로키 산맥이 있죠. 아메리카 대륙에는 그 로키 산맥을 따라서 쭉 가면 저 남미의 칠레까지 산맥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디든 산줄기로 연결되지 않은 곳이 없다.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뿌리는 어디냐? 바로 에베레스트 산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세고 험준한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는 이 에베레스트 산에서 히말라야 산맥 따라서 곤준 산맥 따라서 고비 사막으로서 장백 산맥 그래서 백두산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두산이 화산 폭발로 혼자 그 산이 된 게 아니고요.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두산부터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백두대간 따라서 지리산까지 산줄기가 연결되어 있죠? 이걸 우리는 백두대간이라고 하잖아요. 사람 인체로 치면 바로 이 척추와 같은 산줄기가 바로 이 백두대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태백산맥이라고 하는데요. 그 태백산맥이라는 용어는 일제가 만든 산맥 이름입니다. 일제. 그러니까 그런 일제 식민지 잔재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태백산안이 있어도 태백산맥은 없습니다. 뭐가 있냐? 백두대간이 있는 거죠. 이 백두대간은 바로 백두산에서부터 지리산까지 연결되는 이 산줄기를 백두대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무로 치면 나무의 줄기 있죠? 큰 줄기가 바로 백두대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무 줄기가 있으면 거기서 어떻게 돼요? 가지들 이렇게 또 뻗는 거죠. 백두대간이 있으면 여기서 가지를 뻗어서 나가는 삿줄기들이 있죠? 이런 삿줄기들을 정맥이라고 합니다. 정맥. 그래서 여암 신경준 선생은 우리 상경표라는 책에서 우리나라 삿줄기를 크게 15개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1대간, 1정간, 13정맥으로. 그래서 1대간은 백두대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장백정간이 있는데, 장백정간이라는 것은 여기에 장백산이 있습니다. 장백산. 그래서 이 두만강, 여기가 백두산부터 발원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물을 두만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백정간이 지금 표시는 여기까지 되는데, 여기까지 장백정간이 여기까지 연결됩니다. 예, 북한에 있는 서수라 지역인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산줄기 끝에 가서 기가 모이는 겁니다. 나무 가지 끝에 가서 그 나무 과일이 열리는 것처럼 기는 어디 가서 모이게 되냐면 산줄기 끝에 가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이 끝자락에 있는 지역들이 발전하는 도시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디냐면 북한의 선봉 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 선봉 낮은 지역은 상당히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청천강이 있으면 청천강 북쪽을 흐른다고 그래서 청천강 북쪽에 있다고 해서 이걸 청북정맥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름 지은 게 아니에요. 여암 신경준 선생이 그 상경표라는 책에서 지은 겁니다. 청북정맥. 그러면 이 청북정맥 낙림산에서 흘러가서 여기 끝자락, 여기는 기가 모여 있기 때문에 큰 도시가 있어야 되겠네요. 신의주라는 도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청천강 남쪽에 있으니까 청남정맥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산줄기가 쭉 와서 사실은 여기서 이제 또 가지를 이렇게 뻗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대동강을 만나서 이 끝자락, 여기 이 부분, 여기가 평양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청남정맥의 이 끝자락, 여기가 북한의 제2도시, 바로, 거기가, 기억이 잘 이렇게, 거기가 남포. 이제 생각나네요. 남포라는 도시인데, 남포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해서정맥이 있죠. 해서 지역을 지난다고 해서 해서정맥이라고 하는데, 이 끝자락은 해주죠, 해주. 여러분들, 황해도는 왜 황해도죠? 황해도는 황주와 해주. 경상도는 왜 경상도일까요? 경주와 상주. 전라도는요? 전라도. 전주와 나주라는 도시를 합쳐서 전라도라고 하죠.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 그렇죠? 충청도, 충주와 청주. 이라는 것처럼 황해도 하면 황주와 해주. 그래서 해주라는 도시는 바로 이 두 물이 합쳐지는 여기가 황주라는 도시가 여기에 있고요. 해주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산맥이 끝자락에 있다는 거죠. 우리 남한에, 그러면 여기 이 화계산에서 내려온 임진강 북쪽에 있고 애성강 남쪽에 있다고 해서 여기를 임진북 애성남정맥이라고 여암 신경준 선생은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러면 여기 끝자락, 여기는 또 큰 도시가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어떤 도시가 있을까요? 개성이 있죠. 그러면 여기 낙동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낙동강 동쪽에 있으니까 낙동정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끝에는요, 부산이 있죠. 그 다음에 낙동강 남쪽이라고 해서 여기를 낙남정맥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 끝부분 여기에 창원, 마산, 김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중에서도 특히 여기 발전한 도시들인 거죠. 그러면 여기 한강 남쪽에 있으니까 여기 한강이 있으면 한강 북쪽에 있으니까 한북정맥이죠. 그래서 한북정맥, 여기가 서울이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한강 남쪽에서 한남정맥인데 여기에 이제 수원이 있고 강남이 있고, 강남도 서울의 일부분이죠. 그다음에 수원이 있고 여기 인천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금묵정맥 이 끝자락에 이제 당진, 서산, 태안 이런 도시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금강 남쪽에 있으니까 금남정맥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 끝에는 바로 부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수도가 되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 호남 지방을 지난다고 해서 호남정맥인데,
여기 이쯤에는 광주가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백운산이 있는 쪽, 이쪽은 바로 광양, 순천, 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 지역에서도 상당히 발전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좋은 땅은 좋은 땅, 발전하는 곳들은 어느 곳이라는 거예요? 산줄기를 따져봤을 때 산줄기 끝부분에 좋은 땅들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 나무 한번 잘 볼까요? 큰 이 나무 줄기가 있으면 여기서 나무가 이렇게 가지를 뻗죠. 근데 나무를 가지를 뻗을 때 보게 되면 여기다 기운을 한번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그러니까 큰 기운이 여기 모여 있기 때문에 굵고 긴 가지를 뻗는 거죠. 여기는 작은 기운이 여기 모여 있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뻗는 가지는 가늘고 짧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싹이 튼다면 아마도 굵고 긴 가지를 뻗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데서 나무 가지가 나오나요? 싹이 트나요? 트지 않죠. 나무의 이치가 이런 것처럼 산맥의 이치도 똑같습니다. 큰 아까 정맥처럼, 대관처럼 큰 산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 정맥, 여기는 한북정맥인데 한북정맥에서 이쪽으로 힘 있는 가지, 이렇게 굵고 힘 있는 가지를 뻗기 위해서는 여기에다는요, 기를 한번 모아내야 되는 거죠. 큰 기운을. 그래서 이런 산들은 높고 험준한 산들이 많습니다. 이런 산들을 풍수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바로 태조산이라고 합니다. 태조산. 그래서 이 산은 기가 세고 험준하기 때문에 산세가 크고 보통 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산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 강북의 태조산은 북한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강북, 한강 이북 쪽에 있는 산줄기들은 바로 이 북한산에서 산줄기가 뻗어서 거기서 가지를 뻗고 해서 만들어진 땅들인 겁니다. 서울 강남의 태조산은 어딜까요? 강남 쪽은 관악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악산에서 산줄기가 뻗어서 또 가지를 뻗고 해서 만들어진 땅들인 겁니다. 서울은 한강을 사이에 두고 강북하고 강남하고 지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농사로 예를 들자면 밭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똑같은 씨앗을 다른 밭에 뿌렸을 때 작물이 어떻죠? 차이가 나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 사람의 사는 지세나 지형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에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큰 산을 태조산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태조산은 기가 너무 세고 험준하단 말이죠. 전기로 비유하자면, 태조산은 전기에 비유하자면 바로 발전소 같은 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가 필요하지만 그 발전소, 그 고압의 전기에다 이 가전제품을 꽂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것처럼 이 태조산 자락에 집을 짓고 살면 안 좋다는 거죠. 너무 기가 세고 험준하니까. 그러면 그 발전소에 발전된 전기 전압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전압을 낮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 3차 변전소, 그 다음에 변압기, 두꺼비 집을 통해서 220V 그 가전제품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산줄기도 이 태조산에서 1차 변전소 같은 산, 이게 중조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 중조산, 또 중조산, 이런 산들을 거치면서 점차 산세가 낮아지고 순해지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소조산은 그 고장을 대표하는 산이에요. 한 고장을 대표하는 산. 전기로 비유하자면 그 변압기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다가 그게 이제 변압기에 전기가 바로 전등까지 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 두꺼비 집이 있는 것처럼 그 두꺼비 집과 같은 이런 산이 이 현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무. 여러분들 집 뒤나 마을 뒤에는 나지막한 이 봉우리를 현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현무의 특징은 바위가 있으면 안 됩니다. 흙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태조산은 높고 험준하기 때문에 기암괴석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 바위들이 적어져서 이 현무에 와서는요, 나지막한 이 봉우리 와서는 바위가 없이 깨끗한 흙산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 산세가 순해지긴 했지만은 우리 두꺼비 집에다가 전기 코드를 꽂아 쓸 수 없는 것처럼 아직은 기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등선이 내려와서 산맥의 끝자락, 이걸 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하고 깨끗한 기운이
아까 앞에서 그 사진에 봤었죠? 순하고 깨끗한 흙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바로 이 혈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은 되게 순하고 깨끗한 산 능선 끝자락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땅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순하고 깨끗한 산 능선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태조산은 기가 세고 험준하다고 그랬죠? 기가 세고 험준하다. 그래서 사람이 살기에 좋은 직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 태조산, 그런데 기가 세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 풍수를 전공하지 않은 이상은 기가 센지 약한지 이걸 구분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걸 이제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나치다가 저 산은 기가 세다 아니면 순하다 이게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바위가 많으면 산 높낮이는 이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따질 수가 없어요. 그 바위가 많은 산이 높든 낮든 바위가 많은 산들 있죠. 이런 산들은 기가 세고 험준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바위 없이 흑산은 순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관악산은 어떨까요? 관악산은 산이 흑산인가요? 바위산인가요? 바위산이죠. 기가 세고 험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관악산 자락 아래는 잘 사는 동네가 많을까요? 아니면 좀 낙후된 동네가 많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이것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뭐 잘 사는 동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풍수는 100%가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풍수 오해시 만드는데 100% 완벽하게 다 맞다가 아니고 풍수는 이 확률적인 겁니다. 그래서 몇 대 몇으로 보시게 되냐면 80대 20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80대 20의 법칙이 있죠. 혹시 아시나요? 그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거? 파레토는 빌프레도 파레토죠. 그 이탈리아 경제학자였었는데 이 사람이 뭘 연구를 했냐면 백화점 매출을 분석을 해봤다고 그럽니다. 근데 백화점 매출을 분석을 해보니까 백화점 매출의 80%는 20% 고객이 올려주는 거예요. 나머지 그 80% 많은 고객들은 그 사람들이 올린 그 매출을 총 합해보니까 전체 매출의 2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백화점은 누구한테 신경을 써야 될까요? 그 20%의 고객이죠. 그게 바로 VIP 고객입니다. 또 그 꿀벌 있죠, 꿀벌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꿀벌들이 100% 똑같이 n분의 1로 꿀을 따오는 게 아니고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그 중에서 20% 꿀벌들이 열심히 일해서 80% 꿀을 따다놓더라는 거죠. 나머지 80% 일벌들은 괜히 부지런한 척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따다놓는 꿀은 20%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얘네들을 별도로 이제 모아본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100%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20% 꿀벌들만 따로 모아보니까 또 그 중에서 어떻게 해요? 20%만 열심히 하고 80%는 농땡이 치더라는 거죠. 개미도 마찬가지랍니다. 개미들도. 저는 이 법칙에 많이 이제 주목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여자분들 그 옷장 있죠, 옷장 속에는 수많은 옷들이 걸려 있죠. 그러면 그 옷을 n분의 1로 똑같이 나누어서 입나요? 아마 자주 입는 옷이 있을 거예요. 그게 20%란 거죠. 그 20%를 가지고 80%를 입고 80% 옷들은 가끔가다 한 번씩 전체로 따지면 20%밖에 안 입더라는 거죠. 저는 이 법칙에 이제 주목하는 이유가 아무리 가난한 동네지만 그 동네에 들어가면 부잣집 있어요, 없어요? 있죠. 20% 정도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부자 동네지만 그 동네 가면 가난한 집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20% 정도는. 이게 그 유명한 파레토 법칙이에요. 이건 경제학적으로도 다 통용되는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풍수도 제가 어디가 좋다 그러면 100%다 좋다가 아니고 어느 정도요? 80% 정도. 20% 정도는 아닐 수도 있다. 어디가 나쁘다 그러면 100% 다 나쁜 게 아니고 그 중에서 20% 정도는 좋을 수도 있고 80% 정도가 나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야 저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관악산 기가 이제 바위가 많기 때문에 기가 세고 험준하다. 막 풍수 이론상 발전한다고 그랬어요? 못한다고 그랬어요? 못한다. 근데 100%는 아니다. 그 중에서 20% 정도는 발전을 할 수 있는 동네도 있겠구나. 그 동네가 어디예요? 과천이라든가 뭐 남현동, 사당동 이쪽을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들 보게 되면
봉천동이나 신림동이나 남국동. 근데 이게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자기 지역들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난리 나는데, 이거. 그래도 뭐, 어차피 준비한 거니까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독산동, 시흥동, 뭐, 안양의 석수동 이런 지역들. 이게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이게 좀, 어디다 유출은 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알고 계십시오.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서울의 북한산 주변은 어떨까요? 북한산. 기가 세고 험준한 산이죠. 그래서 북한산 자락 바로 아래를 보게 되면 이쪽에 이런 동네들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잘 사는 동네 있죠. 여기 평창동이라든가 뭐 성북동 일부 있지만 이쪽 대체적으로 어때요, 이게? 잘 사는 서울시 평균 수준.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 때나 뭐 60년대, 70년대 얼마나 발전했는데 이런 걸 따지지 마시고 서울시 평균 생활 수준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생활 수준이 높은 것보다는 낮은 곳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서울만 이럴까? 높은 산만 이럴까요? 낮은 산들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 용마산, 아차산이 있습니다. 해발 높이는 뭐 348m, 287m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동부 간선도로 타고 가다 보면 바위산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딱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산이 높든 낮든 바위가 많으면 그 산자락 아래에 있는 곳들은 처음 뭐 도시 개발을 할 때, 신도시가 개발될 때 조건은 똑같겠죠. 근데 여기가 10년, 20년 지난 후에 차이는 많이 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이런 지역들이요. 이런 지역들. 물론 이 중에서도 발전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여기 뭐 워커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낙후된 지역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왜? 풍수 이론만 가지고 따지려면 기가 세고 험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가 세다, 험준하다 뭘 가지고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산이 바위가 많다는 거죠. 인천도 마찬가지인데 이 만월산이라고 해서 만월산 이게 이제 한남정맥인데요. 한남정맥에 해발은 187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산자락 아래에 있는 이 만월산은 또 기가 센 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87m밖에 되냐면 바위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만월산 자락 아래에 있는 이런 지역들은 인천에서도 50년 전에도 낙후된 지역이었고 현재도 상당히 낙후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만 이럴까? 세계는 어떨까요?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세고 험준한 산은 아까 에베레스트 산자락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인 거죠. 그러면 히말라야 산맥 자락에 있는 국가들은 선진국일까요? 아니면 후진국일까요? 한번 볼까요? 미얀마,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중국이지만 뭐 티베트 이런 지역. 낙후된 지역이죠. 개발도상국들이 많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도 동부가 있고 서부가 있죠. 근데 서부 쪽은 로키 산맥이 지나가는 큰 산자락입니다. 여기에서 동부 쪽으로 산줄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부 쪽은 산세들이 순합니다. 그러면 도시들이 어디가 더 많이 발전했을까요? 동부 지역이 그 유명한 도시들은 한 80% 정도는 동부 지역에 있고요. 거기에 한 뭐 LA를 비롯해서 한 20% 정도가 서부 쪽에 있다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이 서부 쪽보다는 동부 쪽이 산세가 순한 거죠. 순한 쪽에서 발전을 하더라는 얘기죠. 유럽도 마찬가지로요. 여기 알프스 산맥이 있으면 알프스 산맥 자락에 있는 국가들, 그러니까 알프스 산자락에 있는 국가들이 뭐 우크라이나라든가 헝가리라든가 체코라든가 오스트리아라든가 또 여기 스위스가 있네요. 이걸 가지고 그러면 스위스는 뭐냐라고 이렇게 이제 시비 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때 제가 하는 얘기 뭐라고 얘기할까요? 파레토 법칙도 모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보다는 여기에서 이제 알프스 이 산맥에서 산줄기들이 대서양 쪽으로 이렇게 이제 흘러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프랑스라든가 벨기에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덴마크라든가 이런 데는 산세들이 나지막한 구릉지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이 알프스 산은 높고 험준하단 말이죠. 내려가면서 순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도 이렇게 순한 이런 지역에서 발전을 하는 거지 크고 험준한 지역에서 발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 산세의 흐름과 좋은 땅에 대해서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